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익학TV의 수요 스페셜 민원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참 경찰 간의 불법적인 어떤 그 문제로 큰 피해를 봐가지고 재판에 계류 중이고 재판을 하고 있는 유정환 님이 재판 결과를 가지고 저희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이런 사건을 보면서 유사하게 지금 헌법소원까지 하고 있는 우리 변호사님이십니다. 변호사님인데 참 이 국가와 또 그다음에 이런 민간인들의 우리 국민들의 법 집행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전상화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상화 변호사님은 좀 이따 말씀하시고 예. 우선 유정환님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때 보니까 경찰이 네. 자기 자기 실적 올리려고 네. 뻔뻔하게 네. 그 공무집행방해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재판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6년 가까운 시간이었죠. 네. 그 긴 시간 동안 재판 과정에서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 또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뭐 미안하다 소리 한 번 한 적도 없으면서 네. 자기는 아니라고 발뺌만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경찰관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영등포 경찰서 역전파출소에 있는 모 네. 경위죠. 네. 모 경위께서 마지막에 그 판사 앞에서 선고유예를 해달라. 네. 다 그때 자기가 그렇게 했노라. 자기가 폭행을 했노라. 네. 그때 시인을 하고 자백을 하면서 네.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고유예를 해달라고는 그냥 선고유예를 하게 되면 자기 경찰관직을 유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참 뻔뻔스러운 분인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제 그 남부지법에서 오전에 네. 선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됐는데 네.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 음. 그리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쨌든 그 경찰관 지금 우선은 유지하면서 네. 또 경찰 자체 내에 또 무슨 그 징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때까지 6년 동안 경찰이 직위 해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네. 뭐 제 식구 감사기를 해완 그 간행을 볼 때는, 뭐 경찰의 자체적인 징계는 그냥 제 식구 감사기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그 정말 힘없는 민초 입장에서는 참 뻔뻔스러운 사람.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예. 자, 우리 유정환님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판 검사가 통화해서 구형량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선고가 된다면은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해가지고 싸워 나갈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저 또한 또 제 식구 감사기식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사기식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이건 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찰의 강력한 내용으로 항소해 줄 것을 또 저 또한 피해자로서 요청할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판사가 어떤 의미에서는 뭐 형사재판이다 보니까 우리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인정적인 차원에서 네. 선고유예를 안 하고 이제 집행유예를 해가지고 네. 자체 어떤 징계나 뭐 이런 걸 좀 기대하고 그렇지만 경찰관직은 뭐 유지하게 한 것 같은데 유정환님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단 그 판사가 이 사람이 잘못된 거는 인정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유정환님이 앞으로 계속 싸우실 때 저희 홍익TV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어제 그 선고를 전화로 얘기하시면서 네. 이 그동안 뭐 심신이 피폐하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유정환님 입장에서는 이 사건과 좀 뭐 연결돼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가지면서 네. 또 하나는 저희로서는 좀 그 생각하기 어렵지만 네. 법원 판사들의 네. 법 집행에 있어서
불법 재판을 한 정황이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얘기를 오늘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좀 개요부터 얘기를 해주시고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어제 선고가 내려진 그 6년 동안 싸운 경찰관 독촉폭행 감금 등 그 공무원 범죄 사건을 예. 그 경찰관을 고소를 하고 언론에 제보를 하는 등 예. 그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가 언론과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께 알리면서 사오고 있는 도중에 제가 하루는 이제 새벽까지 늦게까지 술을 먹고 이제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택시 기사랑 사소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제가 그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처음에는 상방 폭행 이렇게 했었는데 택시 기사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그거를 한 겁니다. 재판에 넘겼는데 재판에 넘기면서 처음에 경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석 달이 지나서 갑자기 뭐 통보가 왔는데 제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검찰에 조사도 한번 받은 적 없는데 무슨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운전자를 그 택시기사를 제가 폭행했다는 겁니다. 운전자 폭행으로 무거운 죄로 이렇게 죄명이 바뀌었는데도 검찰에서는 저를 조사도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할 단 하나의 증거도 없이 아무런 증거도 없었는데도 조사도 받지 않고 저를 재판에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임을 해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는데 뭐 때린 사실이 없으니까 뭐 폭행당한 흔적도 없고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주먹으로 얼굴을 운전 중인 기사를 때렸다고 하는데 아무런 무슨 증거가 없으니까 폭행 흔적도 없고 진단서도 없고 이제 법정에서 그 택시 기사의 진술이 또 막 수십 번을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 판사도 검사도 그 택시 기사한테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이 자꾸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서는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307조 1항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증거가 없이는 그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 법률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되자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정에서 판사에게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렸다는 것을 그것을 맞은 폭행의 흔적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손으로 때렸다 이런 추상적인 공소 사실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랑 변호사는 형사소송규칙 142조 5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 판사라고 해도 허가한다면은 불법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걸 설명을 하면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판사는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판사도 그것을 지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냥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법이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그 공소장 변경을 허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징역 4개월을 선고를 해가지고 저를 법정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래서 이 판단대로라면은 아무런 증거가 없더라도 때린 사실이 없더라도 누군가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말만 해버리면 아무런 증거가 없더라도 이렇게 그 사람은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는 황당하게 이렇게 꺼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판단도 안 하고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심제에 따라서 대법원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 오인으로는 그 상고 이유가 안 됩니다. 법률 위반을 상고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위반이 형사소송법 등 그 법률 위반이 있었다. 앞에서 말씀한 증거재판주의하고 325조. 그래서 그걸 근거로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그 상고를 했는데, 그럼 대법원에서는 대법관들이 해야 할 일은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해서 비춰볼 때 100% 법률 위반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하지도 않은 사실 오인을 이유로 상고를 했다면서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가지고 기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너무나도 이 황당해서 그 불법 재판을 진행한 이런 판사들하고 대법관들을 검사하고 전부 다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니까 1심 부장판사 불법 재판을 했던 그 부장판사는 사표를 써버렸습니다. 사표 내면 그뿐이고 처벌 안 받았습니다. 그 대법관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가지고 불법 재판을 해. 그 죄 없는 시민을 전구도 없이 범죄자로 만든 남의 국민들의 삶을 파탄시킨 그 대법관을 고소를 했는데도 그 대법관 또한 불법 사실은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판사들은 법을 어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판사도 법에 따라서 법률 헌법과 소송법이 정해놓은 그 법률에 따라 절차법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법을 무시하고 불법 재판, 판사 마음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적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국회에서 저는 이런 불법 재판으로 인한 피해를 겪어본 피해 국민으로서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헌법 65조를 6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다시 바꿔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하여야 한다. 의무적 사항으로 글자 몇 개만 바꿔버리면은 자기들 법관들 옷 벗기 싫어서라도 그 불법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단한 문제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 다 판검사 출신들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뭐 야당 여당 따지고 사법적폐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외칠 게 아니고, 이런 국민들한테 직접 이렇게 적용되는 이런 사법적폐를 직시하고 이해를 하고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민들이 같이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 변호사님, 가만히 보니까 자리가 밖에 앉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우리 이종환님이 변호사님 같고. 자, 전 변호사님 좀 이따 전 변호사님도 뭐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예. 이 그 국민 민생에 위반되는 법원의 판사들이 법 적용을 하고도 그거를 불법 재판을 하고도 아니라고 시침이 떼고 뭐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사례를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제가 한번 유종환님한테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일단 마포경찰서죠. 네. 마포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받을 때 네. 3개월 후에 재판이 그 담당 조사관은 네. 이건 뭐 쌍방 폭력으로 돼가지고 네. 서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서로 치하되는 거다. 네. 공소권 없으면 치하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 이제 끝났는데 3개월 후에 재판이 열리고 있다. 검사한테 한 번도 불려가지 않았는데 네. 재판이 열렸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공소권 없음을 네.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사건으로 돼가지고 4개월 징역을 받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원상복구 됐습니까? 그거 어떻게? 안 됐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냥 그 징역을 4개월을 살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이따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재판 과정에
그때 수사경찰 있잖아요. 네. 조사했던 경찰이 정언을 했다면서요. 네네. 아까 그 사실을. 네. 이것으로 얘기가 안 되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담당 형사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2번이나 그 공소권 없음으로 올렸다. 근데 위에서 다시 수사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경찰 성은 밝힐 수 있습니까? 성은 지금 오래된 그 담당 경찰관은 재판 아직 정언까지 하셨죠? 예, 정언까지 했습니다. 정언에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위에서 네. 경찰 윗선에서 네, 네. 이거를 그 운전자 폭행 그게 뭐 무슨 형사처벌이 되는 겁니까? 아주 무거운 예. 그 일방적인 폭행으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제 판사가 네. 무슨 부장 판사가 네. 법을 공수처 변경에서 어떤 변경을 그 구두 공수처 변경을 예. 그 자리에서 했고 그 이제 법 절차를 무시해서 이게 불법 재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나중에 이거를 이제 유정환님이 고소를 하니까 네. 자기는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리고 네, 네. 지금 변호사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법관은 네. 대법관도 이제 고소를 하니까 그냥 유야무야 그냥 됐다는 거죠. 예, 예. 유야무야 됐다는 거죠. 이래서 이게 어떤 그 법 적용이 예. 일반 힘없는 국민들한테는 네. 참 이 판사들의 이걸 요즘 뭐 흔히 적폐라고 그러죠. 네. 예, 판사들의 그 전행을 네. 일반 국민들이 재수 없으면 이게 곱다시 그냥 받고 네. 정말 형도 살아야 되고 네. 4개월 동안 징역도 살아야 되고 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죠. 네. 예. 자, 이게 이제 판사 우리가 자 변호사님 이제 변호사님 자리가 왔는데 저기 저는 아직까지도 뭐 정말 죄송합니다 나이를 밝혀서 뭐 이순이 훨씬 지난 나이인데도 아직까지도 저는 이 판사님들 그러면 목사님들보다 더 이 성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뭐 그런 분도 가끔은 계시죠. 예. 가끔은. 예. 근데 이제 아까 유정환님 그 얘기처럼 법원 판사였던 불법 재판으로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 자체의 어떤 그 정리가 안 되고 그 바깥에 있는 외부 사람들도 언론도 잘 그걸 얘기를 안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변호사님이 이거 헌법소원까지 갔다는 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우선 우리나라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삼권 분립, 사법권 독립 자체를 마치 사법부를 치외법권 영역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 즉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 법은 뭐냐면은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나라는 직접민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가 국회에 모여서 그 대표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통치가 되는 겁니다.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사법부도 법치주의가 적용이 돼야 합니다. 즉 뭐냐 하면은 법원 재판도 당연히 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상위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이 있고 그 아래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우리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걸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률에 따른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은 뭐 대통령이라든지 각부 장관들 혹은 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런 분들이 각자 그 법률에 근거해서 그 법률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는 절대 타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법원도 법률에는 기속이 됩니다.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잘못됐을 때는 법원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법률이 잘못됐을 때는 굳이 말씀드리면은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률이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받아서 그 판단에 따라서 법원은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법원 판결은 법률 아래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오히려 헌법 아래 법원 재판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아래. 그러니까 법원 재판이 법률 위에 있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법원 재판이, 봐라, 법전을 들이밀면서 법원 재판이 이런 법률이 위반됐다라고 어느 국가기관을 찾아가도 그 국가기관에서 해결을 못 해줍니다.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인권위원회, 어느 기관을 찾아가도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유로 전혀 노타치입니다. 분명히 법전을 들이밀고 법원 판결문과 법전을 보면서 봐봐라, 법전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법원 판결이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 법전을 들어가도 그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전혀 타치를 안 하고, 심지어 그렇게 재판한 판사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민사상 책임도, 형사상 책임도, 징계 책임도, 내부적인 징계 책임조차도 지지 않습니다.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즉 법원 재판도 법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판사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 마음대로 하는 재판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만일에 그 법에 위반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면 아예 99%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각하. 아예 조사도 안 한다는 거죠. 판사를 불러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을 해도 거의 99% 기각. 마찬가지로 행정상 내부적으로 징계를 해달라. 이 판사가 이런 법률에 위반해서 재판을 했으니까 징계를 해달라 그래도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그거는 법원 재판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제 사건 관련된 판사도 분명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명시적인 그리고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오히려 충주지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웃기도 않죠. 제가 대법원에다가 판사가 이렇게 위법하게 재판했으니까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징계는커녕 오히려 승진해서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그 어떤 재판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반 주택이나 다른 일반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달치 2기분만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석 달치 3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사건 의뢰인인 식당 주인은 자기는 2달 보름치밖에 월세를 연체하지 않았는데 식당 주인이 자기 보고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했다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라고 명도소송을 해왔다라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식당 주인분께 그러면은 2달 보름치밖에 연체 안 했다는 걸 어떤 입증 자료, 계좌이체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입증 가능하시냐라고 물었더니만 글쎄 워낙 계약 기간이 길어서 그걸 다 입증해 낼 줄은 모르겠지만은 현금으로 돈을 준 부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통장 거래 내역을 다 줘야 하면 결국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도 소송을 제기한 그 식당의 건물 주인도 그렇게 처음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월세를 3개월분 이상 연체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당 주인, 즉 피고 측에서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한 거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원고도 그렇고 피고도 그렇고 어쨌든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3개월분 이상 월세를 연체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때 명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흔히 법률 용어로 그런 말을 표현하는데 다툼이 없는 사실은 그 사실을 기초로 법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말 이게 피고가 3개월 분 이상을 연체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입증 자료 보고 그것만 판단하면 될 아주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쟁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입증도 하고 한 3-4회에 걸친 변론기일도 거치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판결 선고는 피고가 2달치 이상 월세를 연체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한테 식당 건물을 명도해야 된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그럼 법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도저히 안 맞죠. 예. 상가 건물 임대차 법부에도 명시적으로 3개월분에 달했을 때 그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법이 2달치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3개월치로 특약을 했으면은 그거는 세입자한테 결국 불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3개월분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도, 그러니까 그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도 모르고 법리도 모르는 거죠. 자, 좋다. 여기까지는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좋다. 법하고 법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법은 그래서 제가 말씀 법이라는 거는 네. 법 명시적인 규정,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오케이. 법전만 들어보면 되는 거고 법이고 네. 굳이 이제 법 전체를 해석하는 걸 그런 걸 법리라고 이렇게 법리, 표현하는 오케이. 거죠. 예, 예. 예, 계속하시죠. 예, 예. 자, 좋다. 그럼 여기까지는 판사도 인간이고, 그래, 좋다. 과거에는 2달치였으니까, 법이 개정된 걸 모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지만, 다툼이 없는 사실 부분도, 오인할 수 있다. 좋다. 좋게 봐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 판사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판사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네. 당신이 재판을 잘못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내 고객은 나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서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 고객과 맺었던 성공보수라든지 그런 것도 못 받고 신뢰도 깨졌고 사람도 잃었고 엄청난 피해다라고 그렇죠. 제가 그 판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판사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판사 아니고 이제 그 다른 판사죠. 아니 그 타서죠 지금 그 판사를 상대해서 그 판사가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답변서에 없으므로 무변론 변론도 하지 말고 무변론 기각 판결해 주시거나 직권으로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한 진짜 몇 줄을 이렇게 답변했더라고요. 얼마나 웃겨요? 예. 그러니까 내가 심지어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알고도 우기는 거겠죠. 알고도 우기는지 모르겠죠. 예. 얼마나 오만합니까? 예. 알고도 우긴다면은 어떻게 보면 판사는 사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알고 했다면은. 그렇죠. 예. 그죠? 예. 알고 했다면. 예. 실수라면은, 그러면 재판 들었을 그때라도 한번 봐줘야지. 판결할 때는 좋다 그러면 귀찮아가 못 봤다지만은 자기를 상대로 재판이 들어왔는데, 더더구나 변호사가 법전도 안 보고 제가 재판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좋다. 자, 여기까지도 또 여기까지도 봐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심지어.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판사 말고 그 국가와 그 판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는 정말로 저한테 직권으로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10일 안에 현금으로 900만 원을 담보 제공해라. 담보 제공하지 않으면은 직권으로 소송 자체를 또 각하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판사를 상대로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그러니까 끼리끼리죠. 그래서 제가 제목이 법원도 조폭 집단인가. 우리가 검찰이 조폭인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예. 법원도 조폭 집단인가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더 예. 웃기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더 웃기는 거는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직권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서 잘못됐다. 직권으로 소송 비용 담보 제공 하려면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국내 대한민국 안에 주소나 사무소가 없을 때 저는 대한민국 서울 종로 5가에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까? 아니면 판사가 불법을 저지른 게 명백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직권으로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하등의 요건이 안 되는 건데도 내린 거예요. 같은 판사라는 이유로.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적시항고를 했으면 그 상급심에서라도 바로잡아야 되죠? 예. 근데 기각했어요. 적시항고 기각. 대법원의 재항고 또 기각. 나는 판사 네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 같으니까 난 판사 니 말고 다른 판사의 재판을 받겠다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각. 적시항고 기각.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얼마나 웃겨요? 말이 안 되죠, 정말. 글쎄요. 판사가 잘못한 게 분명한데도 판사를 상대로 재판했는데, 아니, 그럼 심지어 재판을 해보면서
정말 그 판사한테 위법 부당한 목적인데 입증해보든지 설령 그 판례가 가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재판한 그 근거가 된 판례가 뭐냐면은 판사는 법에 어긋나게 재판하더라도 법에 어긋나게 재판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법치주의는 재판도 법대로 재판도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대로 안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법행위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판사가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을 때 그때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 이 법에서요 목적하고 고의는 천양지차예요. 목적하고 고의는. 그 말은 뭐냐면 판사는 법에 위반되는 걸 알고서 재판하더라도 그게 불법행위가 안 돼요. 일반 국민들이나 판사, 법관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고의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됐을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 유일하게 판사, 법관만은 그 요건만으로는 불법행위 안 된다는 거예요. 고의로 해도 고의가 아니었다 그러면 그건 아니 고의로 하더라도 그 고의의 위법 부당한 목적. 그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재판해주고 성수한 사람한테나 성수한 사람 즉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을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저 피고를 아주 괴롭힐 목적이라든지 그런 위법 부당한 목적 고의에다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게 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목적 그러니까 고의라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만은 그 목적까지 입증한다는 거는 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판사를 상대로 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판례는 우리 헌법과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국가배상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로 판사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고의 과실 플러스 위법 부당한 목적까지 있어야만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아주 판사의 책임과 관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법에도 없는 요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들 책임 면책하려고. 그래서 제가 법관들 이 면책 특권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종전에 뭐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폭동의 그 근저에는 공무원 면책 특권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더라고. 경찰들 웬만해서는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법관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면책 특권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했고 원칙적으로 법원 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 소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또. 근데 제가 그럼 어떻게 헌법 소원을 해내느냐? 저는 좋다 그러면 그 판례가 합헌이라면은 결국은 국가배상법이 위헌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법원에다가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기각시키죠. 그 말은 뭐냐면 국가배상법이 합헌이라는 거예요. 국가배상법이 합헌이면 판례가 위헌이지 않느냐. 그래서 주의적으로는 국가배상법이 위헌이다. 예비적으로는 이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다. 라고 헌법 소원을 했고 올해 1월 14일 날 심판 회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헌법 세운 요건, 객관적인 요건은 다 구비했고 본안 심리를 전원재판부에서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했고 아마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본다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바뀝니다. 판사도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같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당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그렇네요. 전 변호사님 정말 고생하셨고 전 변호사님의 그 정의를 위한 그 부르짖음이 국민 전체를 정말 힘없는 국민 전체를 또 힘있는 법관들은 뭐 자기들 손해를 보니까 살리는 그런 결과가 꼭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종환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다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은 다시 이걸 또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재심은 지금도 이렇게 준비 중인데요. 제가 그 불법 재판을 겪고 나서 억울한 그 징역을 4개월 살고 나와가지고 이제 법원 행정처에 그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거 징계를 해달라. 이거 판사들이 법을 어긴 것은 법을 어기고 불법 재판을 한 건 100%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대법원에서 행정처에서 돌아온 답변이 있었습니다.
법을 어긴 건 맞다. 법은 어긴 건 맞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상 국민들은 승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판사들이 사과를 두고 파인애플이라고 판단을 한 판결을 하면은 국민들은 그냥 수긍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은 법치주의 국가인 줄 알고 판사들이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되고 나서 70대 노인이 재판에 불만을 가진 70대 노인이 하얀병을 던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법원에서 판사한테 욕설을 한 50대 여자가 또 구속이 됐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판사한테 욕을 할 정도면은 분명 무슨 잘못된 억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언론은 뭐 그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떤 불법 재판이 있었느냐, 부당함이 재판에 있었느냐, 이건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막 그 사람, 대법원장이 그 다음날 말을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하고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제가 불법 재판 사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언론에 제보를 했습니다. 아니다.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다. 봐라. 이렇게 불법 재판은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보도하느냐. 진실을 보도해달라고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서도 진실에 대해서는 언론은 보도를 안 하고 그 거짓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는데도 보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재판 경험이 없는 국민들은 그 거짓 보도를 보고서는 법대로 재판하고 있는 법치재판주의구나 우리나라는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만이 한다면은 이런 불법 재판은 더 이상 해소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방법이 아닐까 그런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정환님, 우리 전상화 변호사님이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법관 면책 특검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헌법소원을 했으니까 헌법소원 올해 안으로 그게 좀 좋은 방향으로 방향이 개선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전 국민 힘없는 전 국민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유정환님도 아마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죠. 예. 전 변호사님 정말 너무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시는 시청자들은 좀 딱딱할지 몰라도 저는 정말 대단히 하신 분이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게 뭐 이거저거를 떠나가지고 이 국가에서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언론 명색이 뭐 언론이라고 자칭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뭐 바른 말을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법을 공부하신 이렇게 많은 변호사님 중에서 감히 법관, 판사들의 어떤 그 뻔뻔함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 우리는 판사를 성직자로 알았는데 우리 전상화 변호사님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법리적인 법리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시라고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